결국은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과 데이터 사회의 발전이 그 두 가지가 만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게 스마트 팩토리인 것 같아요. 네, 한경 코리아 마켓을 시청해주시는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인상입니다. 오늘 더부자 얼라이브의 첫 코너를 맞이했습니다. 더부자 얼라이브는 증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터뷰를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 전략 이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 전략 이사는 복잡게 세상에서의 투자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우리 요즘에는 증시가 최근에 좀 오르면서 오히려 좀 고민들이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팔아야 되나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단기적으로 보면 혼란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산업의 시각을 넓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함께 가시죠. 네, 부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부자 얼라이브 오늘 첫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민들 많으시죠? 그 주식을 이제 좀 올라서 어떻게 좀 팔아야 되나, 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단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자라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또 내 포트폴리오를 어떤 기준을 갖고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 항상 여의도와 강남의 논리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증권업계에서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강남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 전략 이사님 모시고 오늘 더부자 얼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네. 무조건 저희 지구국까지라도 쫓아가려고 있습니다. 네. 오 이사님 그 복잡게 세상에서의 투자라는 책 저자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책은 많이 팔리셨나요? 그때는 주시장이 지금보다는 괜찮아서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이 사주셔서 사실은 저도 책을 봤지만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책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듣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마인드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이렇게 시장의 어떤 혼동,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며 결국에 승리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얘기를 사실 안 하고 싶은데 일단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의도와 강남이 지금 강남에 계시잖아요. 네. 또 여의도에서 또 일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와 강남이 좀 분위기가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여의도의 시각에서 보면 뭐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니 뭐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네. 그럼 시장이 지금 이제 강남의 시각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남 시각보다는 저희 시각이고 네. 제 시각이긴 네. 하겠는데 지금 굉장히 양분돼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이게 과거의 사례를 접목하면 한 이 정도 하락폭이면은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주식을 살 만한 그러한 충분한 폭이 이미 하락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조심스러운 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들이 내년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텐데 그 부분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 다음에 주식을 사는 게 적절하고 그리고 또한 페드가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아직은 강하게 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약해지거나 아니면 멈출 때가 더 적절하니까 그 시점도 좀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심스러운 분들의 의견 같고요. 그 두 의견이 지금 굉장히 팽팽한 상태가 여의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반영이 되었다. 네. 이제 후자에서는 아직 우리가 깊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뭐 EPS가 210달러인지 220달러, 30달러인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미래를 너무 예측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론도 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숫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기자님. 지금이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양 논리 중에서 저는 일정 부분씩 다 맞는 얘기와 일정 부분씩은 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논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최근 랠리는 기본적으로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이번에 발생을 할 때 가장 많이 시장이 반영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하락폭과 그 다음에 피봇 가능성에 대해서 페드가 신호를 준 게 아니라 시장이 또 굉장히 원했어요.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서 CPI가 떨어진 것이지
CPI가 개선된 부분들이 핵심 로직으로 페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럼 페드가 CPI가 떨어진 부분들을 피봇의 신호로 볼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시장이 한 그렇죠. 것이죠. 네. 근데 그 기대는 굉장히 말씀드렸던 아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했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 생각은 이거를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의 지금의 상승과 하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증가시켰던 유동성 정책의 그 부분의 정책이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8년부터 지금까지 한 13, 14년의 기간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에 대한 감소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올라간 전체 유동성의 감소폭이 아직은 너무 작아요. 그 상태에서 그 유동성의 감소와 기업 실적과 경기의 악화가 내년에 동시에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면 굉장히 아직은 조정폭이 작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폭을 계산할 때 시장별로 다르겠지만 20에서 30% 사이에 하락폭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의 되돌림의 폭이 올해 연초부터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2008년 서브프라임 저점부터의 지금 S&P의 상승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그 폭은 아직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의 로직은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은 중장기적인 변화와 그러한 변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좋게 볼 논리는 있긴 하지만 좀 적다 혹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보는 반박 논리는 이런 겁니다. M2라고 말하는 소위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금의 합,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M2의 값이 한 번도 하락을 만들진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상승세로 이어가게끔 했다 그동안. 그래서 마치 M2의 상승 그래프가 지금은 이제 바닥을 짚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에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돈을 더 걷기에는 페드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네, M2 맞습니다.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시네요. 이제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으신 네. 채널이신가 보군요. 예. 답변을 드릴게요. 그 M2에 대한 부분들은 그건 더 길게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M2가 증가하기 시작한 부분들은 지금 미국이 1940년대, 30년대 대공황 때 이후로 그렇죠. 그때 이후로 아주 예외적인 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계속 증가해 왔고요. 계속 증가했죠. 그게 이제 예외적으로 증가를 심하게 시켰을 때가 우리가 IMF 사태라고 말하고 그들은 아시안 외환위기라고 말하는 99년도 네. 그때 이제 잠깐 올렸다가 다시 그 페이스를 증가시키지는 않았었는데 말씀드렸던 2008년 이후로는 굉장히 크게 가속하고 규모를 많이 늘렸습니다. 빠르게 늘렸죠. 예. 그런데 그 증가시켰던 그 폭이 사실 그게 경제적인 의사결정으로는 할 수 있는 폭보다는 훨씬 더 빨리 올렸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부분에 이해관계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뭔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으로 그 문제를 안 보이게 혹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올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서브프라임 때도 그 부분으로 해결했고 2010년대 초반에 유럽 위기, 그리스 위기가 대표적일 텐데요. 그때도 그 부분을 높여서 또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코로나 사태 때도 그 부분을 더 유동성을 올려서 안 보이게 만드는 부분들로 해놓은 뒤에 숙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숙제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미룰 수 있는데 방학 전날이 된 거예요. 작년이. 그럼 방학 전날이면 방학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할 수가 아니면 걸려서 그냥 혼나는 건데 혼나는 것보다는 숙제를 하는 것으로 페드가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숙제를 이제 한 6개월째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M2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M2의 모습을 보는 것과 말씀드렸던 지난 한 80년 동안의 M2 그래프를 보는 것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을 볼 때도 2008년 이후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동성 정책이라는 측면은 지난 한 80년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직은 그 부분에서의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줄이고 변했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제 앞으로 자유주의 경제 철학의 하이에크 시대가 올 것이다. 네네.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마치 부자 감세를 하면서 네. 하이에크 정책적인 모습을 한번 보였다가 이번에 또 LDI 사태 터지면서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돈을 풀었다가 거둔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런 네. 고통들이 좀 따르고 있다. 이렇게 그럼요. 지금 분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리스크, 정치적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정치가 혹은 이제 지정학적 특성들이 지금 경제에 너무나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네. 마침 얼마 전에 바이든과 어저께 네.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글로벌 상황에 대한 그런 뭐 기대, 우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니까 미중 갈등의 어떤 방향 그리고 한국이 어떤 그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굉장히 다행스럽게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들만 나왔습니다. 그냥 뭐 누구나 다 뻔히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대장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러한 재미없는 얘기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위험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인데 대만 같은 것들은 대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 러시아에 관련된 네, 얘기가 될 맞습니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사우디에 관련된 얘기, 중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얘기들이 다 그냥 그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없이 일반적으로 미중 문제에서 다루어야 될 그러한 큰 태제들만 다루어졌어요. 네. 이것은 서로 간에 조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극단적인 정책을 쓰는 것을 군사적으로 쓴다라는 그 개념들이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커져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도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부분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옵션이 러시아에서 핵무기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을 피크로 해서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방향이었는데 그것을 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전체 인류를 위해서 되게 좋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게임의 룰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쟁하자라는 부분이 되면 기술과 경제에 대한 경쟁으로 간다라는 방향성이 제시되고 아주 서로 간에 서로를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예를 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채권을 굉장히 급속도로 줄인다거나 예를 들면 ADR을 폐지한다든가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감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의 행동들을 뭐 뒷단에서 한다거나 그렇죠. 무언가 나오게 되면 서로 간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우려들이 사실 시장이 진행되면서 올해 내내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했기 때문에 중국이 투자 불가능하다. 홍콩 시장에서 떠나는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 이러한 현상들의 로직에는 말씀드렸던 그러한 극단적인 리스크까지 어느 정도가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이 들어갔을 텐데 네. 그 부분까지는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콩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게 10월 31일이에요. 회담 전이거든요. 네.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보통 그 전에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홍콩 증시의 움직임에서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우리 앞으로 증시가 아무리 좀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한국 시장을 또 열심히 사들이고 있고 사실은 어저께 오늘인가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또 한국 시장 강추 보고서를 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반도체는 또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외국인의 한국 사랑, 한국 돌아오는 한국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저희 시장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요즘 문제가 많이 된 크레딧 스위스에서 세일즈를 했었거든요. 4년 네. 동안.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왜 사고 왜 파는지 솔직하게 외사 데스크에 앉아 있어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외국인이 이래서 파는 거야 저래서 파는 거야 라는 것들을 해석을 네.
외사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외사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른다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네. 뭔가를 이런저런 얘기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정황적으로 보기에 그 경험을 통해서 특히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산다고 한국을 살 때도 있지만 그 업종을 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을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이번 그 사태의 한 달 반 동안 한 6조 가량의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에요. 네. 이 두 개가 IRA 법안이 나오기 직전까지 정말 이 게임을 중국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잘 안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은 수혜를 받는 건지 피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더 가면 비슷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네. 이번 그 회담을 하기 전에 그 어떤 특정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환율이 굉장히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을 산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포지션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쵸. 한국을 살 때는 원화의 강세와 주식시장의 강세가 동반해서 들어와야 한국을 사는 거지 그 부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좀 정의를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반도체에 대한 산업 매수가 먼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IRA 관련된 부분이 결정이 되면서 IRA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한국의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지돼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부분이라서 한국을 산 게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 그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그것에 대한 포지션을 늘렸다고 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그들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로 저희 나라 주식을 산 거죠. 네. 그래서 그 표현도 맞긴 맞지만 A라는 표현 밑에 있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위에 표면적인 이유만 생각하는 것과 그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업종도 뭐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라는 그 지수 자체 마치 MSCI 지수 내 EM 지수 또 그 안에 코리아 인덱스가 있죠. 그 코리아 지수 자체 비중을 높이는 건 크게 높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살놈들만 샀다. 네. 그러니까 섹시해 보이는 종목만 담았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런 흐름들은 좀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하죠. 그러면서 야 과거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비빅이라고 불리는 고퍼 네.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의 드라마를 쓰느냐 아니면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반도체는 이제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가 있고 2차 전지는 단기 실적과 내년도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들이 이제 반영되고 말씀하신 IRA 법안의 효과도 더해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목들이 더 뜨겠느냐? 네. 아니면 반대로 철강, 화학 이런 어려웠던 전통적인 업종들이 사이클 업종들이 경기 반등 기대를 배경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여의도의 논리가 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많은 논리를 쏟아내셔서 네, 복잡게 하시니까 복잡하게 대답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적어놓고 네, 대답을 아이고, 해줄 정도로 적어놓고? 많은데 아닙니다. 네. 예, 일단 처음에 제가 시장의 반등을 말씀드릴 때 성격을 베어마켓 랠리로 저는 규정한다라고 네,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네. 경기의 그 개선을 통해서 그 좋아질 수 있는 뭐 화학이나 이러한 철강 이런 사이클 주식이 계속 좋아진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쪽의 장점은 PBR이 굉장히 낮은 평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그 부분의 장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2차 전지 쪽은 중국과 미국과의 뭐 어떠한 싸움을 다 떠나서 전 세계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없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게다가 한국이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돼 있을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서 한국이 2차 전지 잘한다라는 거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주식 안 하는 사람일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을 일정 부분 많이 반영돼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가 또 이슈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방향성이 명확하다라는 게 있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네. 지금은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어느 게 더 매력적이고 아니기가 되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좀 전반적으로 좀 펼쳐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종목도 지금 금리 상승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강할 때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지금 최근에 미국 금리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3.8에서 4.3 정도 밴드를 국채금리 가지고 기준으로. 미국 네. 10년짜리 국채금리 기준으로 그 정도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추가적인 공포 때문에 이 주식들을 더 약하게 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라져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의 또 장점도 있고 세상이 계속 데이터화 된다라는 부분에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두 부분을 더하면 여기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게 좋다라는 업종이나 섹터를 선별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장의 비중을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상이시죠, 이 방송은. 네,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위험 자산 비중 중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사실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약점과 강점이 다 있지 강점이 좀 더 크다라는 부분들이 좀 판단하기 어렵고 말씀드렸던 시장 전체가 조금 더 베어마켓 랠리로 다시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가거나 내년에 경기 침체 사이클로 인해서 전저점을 하회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 두 부분이 발생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지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 주가가 내 생각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주식이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부분이 빠질 때에 더 추가적으로 사려면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가격이 떨어진 게 기회라고 느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지 어느 쪽이 더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라는 것은 지금은 좀 되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주가 면에서. 타이거 자산운용은 전통적으로라는 네.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회사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또 빠르게 변할 수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사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라고 설명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2018년, 19년, 20년의 성과들 보면 2차 전지에서 네. 잘 했다. 이런 그때,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시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완성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박, 네. 뭐 분리막 등 밸류체인별로 이렇게까지 보실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네.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드렸을 때 방향성의 이슈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고퍼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때 고퍼 얘기했던 사람들이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 산업에 일부 과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을 동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부 과열이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드렸던 그 밸류 체인 상에서 어디가 더 괜찮고 나쁘고를 평가하기에는 마구 섞여 있어요. 왜 섞여 있냐면 이 IRA 법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최근에 주가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데들이 30에서 50% 정도 주가의 프리미엄을 더 받았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얘기하시는 거고요. 뭐 네. 섞여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략 이 전체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대략 그 IRA의 수혜를 덜 받은 그래서 최근에 덜 오른 그러한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너무 그쪽에 그 각광을 받았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조심하고 동박, 분리막 이런 것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제가 종목을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대입해 보면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뭐 네. 그렇게 들으셨나 보네요. 네, 우리 2차 전지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로봇, 우주, UAM, 메타버스 뭐 이런 테마들이 있어요. 네. 사실 이걸 한 덩어리를 묶는 것도 조금 부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최근에 그렇죠.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먼 미래 같다. 네. 네, 네.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수급 상황 같은 것도 보면 그렇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테마들은? 시장이 지금 아직은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굉장히 멀고 반짝반짝하는 테마를 받아들일 만한 체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런 체력을 가지려면 일단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이 일단 바닥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게 선순위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제가 2008년 이후를 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유동성의 증가와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또 하나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구간에 노동 비용이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디플레이션 현상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기계들과 데이터의 현상도 있었지만 노동 비용 자체, 올드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고용의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그게 양극화의 문제도 더 크게 발생해서 정치적 문제까지 커져 있었는데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는 그런 정책으로 세상이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낮은 쪽에 있는 분들은 올려드려야 되고 너무 높게 있었던 IT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저에 있는 헤드 카운트가 많은 부분의 이 노동 비용은 증가할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러한 지금 현재는 더 각광받는 기술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최근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 많이 경험했던 게 종업원을 안 쓰고 이제 터치로 주문을 하는 거를 이제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지지 않고 쭉 쓰일 기술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카페에 가서도 종업원한테 주문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현상처럼 지속될 현상이 무엇이냐면 공장의 구조, 제조업의 중요성은 지금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인데 그 과정에 노동 비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 두 개가 만난다라고 하면 두 부분을 해결할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보기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키면서 미국 안에 공장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옛날처럼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공장 구조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스마트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아마 사람들이 꿈꾸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에서도 사실 혁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인류가 이제 노동 환경이 계속 이제 우리 3차 산업에 기반한 환경들이 계속 발달하면 그때는 이제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을 투입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노동 생산성을 높여왔는데 네. 이제 그런 방식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고 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나타나서 기존의 어떤 노동 시장의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서 네. 새로운 노동 생산성을 이끌어내야지 네. 현재 어떤 불균형, 네. 말씀하신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길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자동화시키고 기계화시키면서 발달을 해왔는데 그게 아주 길게 보면 인간은 먼저 발 쪽을 먼저 기계화시켰고요. 그게 바로 바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퀴를 통해서 마차나 뭐 기차나 자동차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처음엔 삽 같은 걸 만들다가 이제 로봇 팔까지 만들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뇌 기능까지 이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방향성은 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류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질적인 기능의 부분들을 많이 기계화시키면서 이제 인간의 이제 결국은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상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과 데이터 사회의 발전이 그 두 가지가 만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게 스마트 팩토리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다음 질문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혁신의 조짐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투자하느냐 하는데 딱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스마트 팩토리 국내에서는 좀 흐름이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뭐 로봇 관련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데이터랑 공정 기술하고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서로 간에 지금은 서로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 옛날에 셉이라고 그러죠. 그 사무용품에서도 원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공장에서 돌아가는 부분하고 사무실에서 본사에서 돌아가는 내용이 몰라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효율화를 시키잖아요. 지금은 그게 사무실과 공장과 공장의 기계들과 이 부분들이 예전보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훨씬 더 연결할 수 있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와 전파와 요즘은 이제 빛을 가지고도 이제 그러한 정보를 이동시킬 텐데 앞으로는 그걸 통해서 거의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매니팩처링 되는 단계에서
굉장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연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런 세상이 점점 가까워질 텐데 지금 제가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바뀌었다라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뀐 게 아니라 단순계가 있고 복잡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식에서 몇 번의 굉장히 도약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주자학을 말씀드린 거는 이 동양 사회의 일정 부분에서 해당하는 얘기고 전체에 지금 가장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지적인 도약은 뉴턴의 물리학이었거든요. 뉴턴의 물리학 물론 그 전에도 뭐 지구가 평평하다가 원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 그게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냥 팩트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뉴턴 물리학을 베이스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고 경제에서 쓰고 있는 우리의 그 사이클 이론은 다 이 뉴턴 물리학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뉴턴 물리학의 해결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넓혀놨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양자 물리학이 그 범위를 넓혀놓으면서 이 세상의 구조가 정말 극단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작은 데까지 알 수 있게 되고 나니까 세상의 원리가 기존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를 이해했어요. 근데 그 이해를 아직 물리학에서는 쓰고 있고 반도체에도 양자 물리학의 기술이 들어가지만 원리가 들어가지만 지금 나머지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아직도 뉴턴 물리학의 방식 중에서 잘못된 부분인데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 부분이 간단하게 금융에서는 확률적 사고입니다. 확률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무엇을 맞출 수 있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들로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은 뉴턴 물리학에서는 맞고 틀리는 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은 틀린 거야, 이 의견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확률적인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확률이 높아서 발생할 때도 있지만 그 이율이 확률이 낮은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CPI 사태예요. 그 확률이 되게 낮게 봤다가 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확률의 다양한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더 많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 된 거죠. 그래서 복잡계의 투자를 네. 하실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책의 핵심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 프로세스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책에는 먼저 이렇게 그 기존보다 훨씬 더 다양한 변수들과 상황들과 판단들을 조합 모아야 됩니다. 나의 판단도 모아야 되지만 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예전에 3가지로 하면 충분했다가 그걸 5가지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남의 의견들도 나와 다른 의견들을 더 많이 모아서 그러한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훨씬 더 많이 모아놓고 그것의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들은 제외하고 단순화시킨다는 얘기죠. 다시. 그래서 그 단순화된 걸 가지고 결론을 내서 행동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생기면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이것은 만약에 세상의 방향이 계속적으로 복잡계로 갔다가 다시 단순계로 가는 상황이라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냥 운용사나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회사에 맡기십시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를 저희가 금융에 대해서 하는 만큼 밀도 있게 다루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인지하셔야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거나 내가 그 노력을 해보거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의 필요성은 저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한 10년, 20년 투자했어. 이런 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항상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반도체가 2분기에는 뭐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뭐 3분기부터 소폭 반등하면서 후년까지 좋아질 거야. 혹은 이제 화학 업황, 뭐 철강 업황 이런 사이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 방송을 할 때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이클에 대한 그런 논리들이 과거에 뉴턴 물리학의 기반으로 한 논리이고 이런 논리들의
매몰돼 있으면 네. 너무 매몰돼 있으면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뉴턴 물리학으로 이해한 방법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다. 네, 뉴턴 물리학으로 사이클 이론이 우리 경제를 앞으로도 보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게 과거에는 한 70%였다면 지금은 그게 20-30%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아니 all or nothing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단순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님한테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 좋을 업종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게 다 단순계 그렇죠. 질문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복잡계를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투자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죠. 주변에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복잡계 세상을 대비하고 훈련하고 스스로의 투자 근육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이게 예전에는 정보가 굉장히 모자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보뿐만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부분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수단들이 너무 생겼어. 유튜브만 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정보와 어느 정도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지식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기자님하고 우리 PD님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그래서 그건 다 찾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근데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네. 그래서 네. 이 지혜라는 것과 지식은 질적인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종합을 해서 자기 것만에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남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관점을 계속 고도화시키셔야 돼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자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걸 복잡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뭐 유튜브를 통하든 책을 통하든 뭐 여러분들 리포트를 통하든 계속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걸 복잡계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고 또 여기서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렇죠. 행위거든요. 내 망을 넓히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요. 젊으셔가지고는 모르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 앞에 가면 이렇게 뽑기랑 달고나 같은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번호를 쭉 여러 개를 써놓고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돈을 걸면 돌려가지고 나오는 번호를 제가 맞추면 그러면 그 돈의 몇 배를 주는 이런 것들을 카지노에서 하는 거를 학교 앞에서 했었어요. 네, 저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네네. 그러시군요. 국민학교 다녔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니셨구나. 네. 기사님. 네. 젊어 보이시네요. 아니, 3학년 때까지는. 네네. 네, 좋아요. 그거를 2개를 걸 수 있는 것과 3개를 걸 수 있는 것은 확률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를 더 걸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이게 내 하나의 새로운 정보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깔려놓으면 깔려놓을수록 제가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한 군데다 많이 걸면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더 많이 벗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확률값이 떨어지고 이게 판이 10개를 가지고 하다가 100개인 판으로 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준 거죠. 그러니까 더 전보다 더 많이 늘리는 게 핵심이 된 거죠.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떠나는 개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개인들이 막 떠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퇴직을 하고 90살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야 그쵸, 되면 그쵸. 근로소득만 가지고 못 살거든요. 그쵸. 분명하거든요. 그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러려면 투자를 해서 분명히 소득을 벌어야 되고 이 투자를 해서 소득 버는 게 내가 1년, 2년은 손해볼 수 있지만 네네.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하면 분명히 플러스의 그렇죠. 값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한다고 모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하지만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베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에 뭐 변동성을 공부하고 뭐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다 장 근육들이 돼서 그럼요. 투자 근육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우리 지금 시장에 계신 뭐 개인 지금 여전히 이 시장에 아직까지 짐을 싸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좀 조언 말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좀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현실을 꿈보다는 더 많이 더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꿈을 꾸는 것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특성이잖아요. 네. 근데 채권 시장은 꿈보다 현실을 보는 게 채권 시장의 특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주식 시장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게 시장의 성격과 그 캐릭터에서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 방송이 주식 투자자 분들의 기준이 많이 보시는 거라고 한다라면 일단 앞으로 한 내년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주식시장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왜 금리가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꼭 확인하면서 위험 자산을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도중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틀립니다. 저도 자주 틀리고 근데 그 전체적으로 틀렸을 때의 비중을 가지고 이제 그게 플러스를 내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도중에 실수랑 실패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 실수와 실패가 어느 다른 재료보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잖아요. 그때 버튼을 잘못 누르는지 삼성전기 사려고 했다가 삼성전자를 샀는지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굉장히 장기간의 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2년 정도 짧은 기간에 투자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의 과거는 공부로 메꾸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행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행동 상황과 가격 움직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차분하게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전략 이사 모시고 우리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멀리 가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